노벨상은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 카롤린스카 의과대학교 노벨총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스웨덴 아카데미 총 4개 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노벨상을 수여합니다. 노벨상은 후보 선정부터 수상자 발표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후보자 명단과 심사 과정도 무려 50년 동안 공개하지 않고 수상자 본인에게도 공식 발표 수십 분 전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습 통보 때문에 보이스 피싱인 줄 오해하고 전화를 끊을 뻔하거나 노벨상 수상 사실을 전하는 동료의 전화에 내기를 거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상자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현재 세계의 최고 권위를 가진 노벨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은 노벨상 특집의 2번째 시간이죠. 노벨 물리학상 시간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도 이런 기습 통보 때문에 재미있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피에르 아고스티니 교수는 공식 발표 전까지 본인의 수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뉴스를 본 딸의 전화로 수상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안 릴리에 교수님은 대학교 강의 중에 전화를 받아 수업을 마치기 어려웠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상자 발표 과정부터 범상치 않았던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을 함께 만나보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한도욱 연구사님입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분들은 빛으로 찰나의 순간에 포착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어떤 내용인가요, 연구사님? 네, 이번 노벨 물리학상은 원자나 분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미지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분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나 분자 내부에서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실험을 개발한 거예요.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네. 전자를 탐구를 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전자의 운동을 탐구한다는 것은 이제 원자의 내부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다는 뜻인데요. 이 노벨 물리학상 실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탐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슬의 운동을 탐구한다는 것은 구슬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설명하는 거죠. 네네. 이거 어떤 운동을 할까요? 이렇게 던졌을 때. 저희가 흔히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말하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 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걸 탐구를 하려면 일단 사실 우리는 이 운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근데 눈으로도 잘 보이긴 하지만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보통 카메라로 촬영을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영상으로 1초에 30장씩 찍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면 우리는 공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운동하고 다르게 더 빠른 운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탐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초에 막 200번의 날개짓을 하는 아주 작은 벌의 날개 운동을 보고 싶을 때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순간에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그런 카메라를 고속 카메라라고 부르죠. 네, 맨눈으로는 흐릿한 모습만 보일 뿐인데 그런 날개짓을 한 번의 날개짓보다 훨씬 짧은 순간을 포착을 하면서 1초에 수천 장에서 수백만 장까지도 촬영을 하는 거죠. 전자의 운동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 운동을 잘 분석을 했던 이런 고속 카메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1초에 100만 장을 찍는 속도보다 전자의 운동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얼마나 빠른가요? 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동안 전자는 수소를 대략 67억 바퀴 정도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반복 운동을 하는 것을 사실 영상을 찍어서 분석을 하고 싶을 때 네네. 그 주기를 10장 정도는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바퀴 돌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10장은 찍어야 이 한 주기를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고속 카메라로는 한 주기 동안 10장은커녕 67억 주기를 돌아야 한 장을 겨우 찍는 거예요. 그니까요. 사실상 이래가지고는 전혀 분석이 안 되겠죠. 그쵸.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자를 찍기 위해서는 뭔가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장치가 필요한데요. 일단 아주 빠른 플래시 기술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아토초 규모의 시간 동안만 빛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만든 아토초의 짧은 시간의 빛을 아토초 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10의 18승 분의 1초입니다. 10의 18승분의 1초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짧은 거냐면요.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긴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네. 대략 138억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초 단위로 환산을 해서 얘기를 하면 10의 18승 초 정도 돼요. 요거는 10의 18승. 아까 그렇죠. 말씀해주신 아토초는 10의 18승분의 1초.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이 우주의 나이만큼 굉장히 그런 규모만큼 짧은 시간 동안 생성된 빛이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빛의 속도가 대략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그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럼 1아토초 동안은 얼마나 갈까요? 우선은 지금 머릿속으로 바로 계산은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계산이 될 만한 규모가 아니죠. 대략 0.3 나노미터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제일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빛조차도 1아토초 동안에는 나노미터 수준의 네, 맞습니다. 그것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빠른 빛으로도 사실 보이지도 않는 원자의 지름 수준밖에 못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아토초를 만드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연구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토초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이제 턱 확 와닿는 것 같고, 사실 네. 공교롭게도 작년에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에 연구사님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국제 단위계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약간 아토초 단위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연구사님이 오늘 출연해 주신 거는 우연을 넘어서 필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펄스다 보니 당연히 이제 만드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노벨상을 받은 레이저가 필요해요. 그냥 일반 레이저도 아니고 노벨상을 받은 레이저요. 네, 바로 펜토초 레이저인데요. 펜토초요. 네. 네, 이 레이저를 만든 아흐메드 주에일 교수님은 초고속 화학 반응을 규명한 경로로 1999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네네. 근데 이보다 1000배 빠른 아토초 레이저는 펜토초 레이저를 써서 네. 24년이 지나서 2023년에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노벨상에 관련된 연구군요, 다. 네, 맞습니다. 이미 펜토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레이저 펄스에서 더 빠른 펄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20년이나 걸렸는데요. 네네. 이 방법은 2001년에 나왔어요. 네, 이 펜토초의 적외선 레이저를 그림과 같은 구조로 네온, 아르곤 가스가 들어있는 통에 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가스 원자에 있던 전자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빛들이 방출되고 또 이 과정에서 아토초 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흐름을 잘 쫓아오다가 갑자기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쉽지 않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네. 먼저 가스에 펜토초 레이저를 쐈을 때 네. 다양한 빛이 나온다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자, 가스 원자에는 전자가 붙잡혀 있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레이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빛이라는 것은 결국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니까 원자의 주변에 전기장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림과 같이 전자가 원자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네네. 에너지를 받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빛의 펄스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레이저의 펄스 빛과는 다른 다양한 빛들이 방출이 되는 건데요. 네네. 이 현상은 마치 기타 현을 튕겼을 때 다양한 파동의 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아요. 사실 실제 결과는 뭐 튕기면은 딱 하나의 파동만 나오고 딱 하나의 소리만 들리긴 하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을 좀 더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인파 형태의 파동의 합으로 설명을 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기타를 딱 튕기면은
다양한 사인파가 나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 귀에는 하나의 음으로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동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합쳐서 하나로 듣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사인파를 여러 군데서 동시에 주어도 하나로 들을 때는, 합쳐서 들을 때는 기타의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아, 예, 이렇게 생기는 다양한 음들을 배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배음이요. 네, 빛의 상호작용에서도 이런 배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음. 가스에다 레이저를 쐈더니 여러 가지 배음이 나온다는, 이 빛들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네네. 근데 대체 어떻게 아토초 펄스가 됐냐? 사실 이게 문제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 적절한 조건을 잘 갖추면 이 배음빛들은 위상을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네네. 그렇게 위상을 맞춰서 주기가 일치할 때 네. 아토초 펄스가 형성됩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주기를 굉장히 잘 맞춰야지 아토초 네. 펄스가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두 개의 비슷한 음이 합쳐져서 맥놀이 파형이 생기는 것과 유사한데요. 기타는 배음이 합쳐지면은 그냥 들리는 기타의 음이 나올 것이고요. 레이저 빛들은 배음이 합쳐지게 되면은 아토초 펄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번 노벨 물리학상은 오하이오 주립대 피에르 아고스티니 교수님, 그리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페렌크 크라우스 교수님, 룬드 대학교의 안 릴리에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서 수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각 수상자분들은 이 아토초 펄스에 관련돼서 어떤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수상을 하게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가스 원자에 적외선 레이저를 쏘면 여러 빛들이 나온다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를 알아내신 분이 바로 안 릴리에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알아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1987년에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을 이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트를 닦으신 분이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실제로 아토초의 광펄스를 만드신 분인데요. 2001년에 아고스티니 교수님은 250 아토초짜리 펄스를 여러 번 나오는 그런 연속 광펄스들을 만드셨고요. 같은 시기에 650 아토초짜리 한 개의 광펄스만을 만드신 분이 크라우스 교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미지 세계를 탐구하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하신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좀 떨어진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아토초 펄스를 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연구들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 연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되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곤란한데, 네. 네, 이게 사실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왜 모르겠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 지금은 2001년에 만들어진 아토초 레이저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195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레이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레이저를 보면은 1m 정도의 크기가 되는 아주 투박한 장치예요. 심지어 빛도 아니고 전파가 나오는 장치였기 때문에 라이트의 L이 아니라 마이크로파의 M을 써서 메이저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또 만든 것들이 어쨌든 전파가 증폭이 되는 게 신기해서 만들었던 거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노벨상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같은 원리로 레이저도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만든 사람들이 그때 그 시기에 지금 나중에 어디에 활용이 될까 이거 알았을까요? 그때는 몰랐겠네요. 지금 네. 레이저의 활용이 굉장히 지금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레이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당장 저같이 평소에 수업을 하는 일개 강사가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를 쓸 때도 레이저를 쓰고요. 네. 또 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 별을 가리킬 때 쏘는 이런 별지시기 같은 것도 있죠. 뭐 그 밖에 사실 마트에서도 물건을 확인할 때 쓰기도 하고 그쵸, 그쵸. 네, 뭐 눈 수술이라든지 피부 치료, 재료 절단, 용접, 광통신, 뭐 레이저 쇼, 측정기 뭐 등 뭐 심지어 무기에도 쓰이죠. 말해봤자 뭐 입만 아프죠. 네, 그 정도로 많은 활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레이저가 이렇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사실 이런 활용을
예측하기가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이것까지 예측 네.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던 펜토초 레이저도 비슷해요. 백내장 수술을 비롯해서 의료 영역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 힘든 활용인데요. 이 아토초 레이저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는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렇다면 뭐 전자의 움직임을 잘 제어하고 싶은 전자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자를 식별해야 되는 의료 진단 같은 분야에서 좀 쓰이려나요? 뭐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될지를 제가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지 함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사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앞으로 이제 세상이 변화하면서 아토초 레이저도 어떻게 사용이 될지 우리가 같이 지켜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올해 노벨상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실수로 수상자 발표 이전에 보내 철저한 보안을 지키기로 유명한 노벨상의 오점으로 남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벨상은 여성 과학자의 수상 비율이 전체의 6%에 불과한다거나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세부 분야가 파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로 국한된 과학 분야에만 계속 상을 수여한다는 등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인 만큼 노벨상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서 시작한 노벨상이지만 노벨의 유언에는 없던 노벨 경제학상이 신설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전통과 취지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리라는 분야가 사실 늘 어렵게만 느껴져가지고 지레 겁을 먹게 되는데 오늘은 한동 연구사님 덕분에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노벨 물리학상을 쉽게 해설해 주신 한동 연구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노벨상 특집의 마지막 시간, 노벨 화학상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